두 번째 이슈 저격수 김원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칼국수집, 국수집 얘기 보셨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원래 칼국수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셨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의 상징으로서 칼국수를 잘 활용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원래 이 국시집은 이제 분식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분식집이요? 1969년에 서울시장이 방문해서 국수가 훨씬 더 맛있다. 그러니까 네. 국수집으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입소문이 돌았는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여기에 단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국수는 아무래도 검소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문민정부였고요. 문민정부는 주로 선비문화, 검소함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이렇게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사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이 칼국수만으로 이제 양이 안 차니까 여기에 이제 오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뭐 다른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칼국수만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시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마음껏 이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칼국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혹은 이제 많이 맛보셨던 맛집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선정이 된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칼국수 사랑이 사실 굉장히 유명해서 얼마 전에 서거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YS 서거하고 나서 이 국수집 들러서 그 YS 좀 추억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고요. 당시에 뭐 금융실명제를 하고 또 뭐 군부의 어떤 하나회도 척결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칼국수가 가지는 상징이 있어서 좀 더 추억을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시 어떤 음식 기호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복고 코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고적인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좀 많이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칼국수집은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나게 해서 저희가 또 관심이 있었고 이 미래유산 중에 종로 양복점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 1916년에 열었다니까 100년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3대째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 사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실 때는 이제 뭐 부통령도 오셨고, 김도환 씨도 와서 양복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그 옛날에는 종로가 정치 1번가였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랬죠.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무서웠죠. 저 김두한 씨도 왔다 갔다 정말 옛날 얘기인데 100년 동안 그야말로 서울 멋쟁이들 패션을 책임진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복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 별게 아닐지만 이 모던보이들의 상징적인 의상이었거든요. 모던보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복을 입게 되면 어떤 세련되고 감각 있고 뭐 트렌디한 그런 유행을 선도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양복도 지금처럼 기성복이 아니고 이게 제각각 맞춤식이고 또 이 양복점이 유명했던 거는 그만큼 솜씨가 좋았다는 것이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양복점들이 많이 사라진 듯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복점을 나중에는 기억을 못 하실 뭐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 유산으로 지정이 해서 좀 보존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들고 놀란 거는 이제 3대째 이제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통을 갖게 되는 유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시골에 가면은 웬만한 집들이 이제 100년 이상 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복점도 이제 새삼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좀 양복점에 대한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뭐 부산도 있을 수 있고요. 인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산이나 인천은 개항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양복을 지금은 그냥 기성복을 사입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일 있을 때 정말 기념할 만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맞추고 그랬었는데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복을 어떻게 잘 하나 장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중대사인데요. 그 양복점 사장님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하지가 않지 양복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갖춰서 입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새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양복 맞춰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종로 양복점도 그렇고 미래의 유산들 보면 이렇게 시민들 추억이 좀 깃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을지로 노가리 곤욕도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1980년대에 형성이 됐는데요.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보니까 20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0원이요? 예, 200원이었습니다. 노가리 한 마리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1,000원이다라고 네. 이제 되게 얘기를 하는데 1,000원 가격이 형성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여 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굉장히 있겠는데 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노가리로는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맥주를 팔아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굳이 얼마나 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낮 시간대는 어르신들이 와서 맥주 한 잔 걸치고 가시고 또 예. 저녁에는 3, 40대 직장인들이 또 맥주 한 잔에 노가리 하나 시켜서 여러 명이 이제 드시고 가는 그런 풍경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점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실 을지로 이 노가리 골목이 유명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외환위기 때요. 네, 그때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주머니 지갑이 사정이, 여의치 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또 뭐 술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상당히 그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유명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기가 직장인들 이 많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퇴근하고 이제 한 잔씩 그리고 살짝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네네. 을지로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또 시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또 사랑받고 서민들의 있는, 애환과 예. 삶과 추억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서도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손색이 없는 곳인 것 네. 같은데 노량진 학원가도 미래유산에 있더라고요. 여기야말로 정말 눈물과 땀이 어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춘들의 뭐 네. 그런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것인데 원래는 뭐 이제 뭐 공무원 쪽이라고 하면은 되게 예전에는 행정고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신림동이 더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공무원, 공시 열풍이 불게 되면서 노량진이 더 유명해졌고 이제 애환이 더 많아졌는데 원래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 재수생 학원하고 네. 단과 학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 학원이 좀 약간 혼재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재수학원이라든지 뭐 어떤 단과 학원은 사라지고요. 공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위한 학원들이 성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추억의 어떤 공유하는 코드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국가 고시 공무원 시험 혹은 시험에 관한해서는 노량진에 대해서 추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컵밥이라고 하는 그렇죠. 컵밥. 네,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생기면서 한층 더 유명해졌던 그런 공간이 돼서 뭐 향후에는 컵밥 무슨 어떤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또 하나 또 재밌게 볼만했던 게 포린 북스토어. 이 외국책 구하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을 쭉 이어오셨어요. 용산에 가면은 이제 주로 외국 서적들을 파는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 서점이라면 대개 한국어로 된 그런 중고책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뭐 토익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졌는데 뭐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 원서조차 구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그렇게 접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값을 줄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이 용산 미군기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원서들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외교관이라든지 학자들,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책을 구해서 뭐 학업을 했던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중고 서적에 대한 생각들을 좀 외서 관점에서 영어 공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서 구해서 공부하시고 이제 좀 잘 되신 분들 꼭 잘 안 됐더라도 꽤 추억이 어린 곳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전 고려대 교수이자 철학자인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도 예. 여기에 많이 드나시면서 원서를 구했다고 하시는데 도울 김용옥 선생님. 네. 그러셨군요. 뭐 도울 선생은 뭐 엉덩이에 딱지가 붙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원서를 보면서도 사전을 뭐 씹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 서점을 많이 드나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유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일단 자천을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네. 각계 전문가들이 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작년에 55개, 뭐 올해 이제 44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한 300개가 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준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문화적 기준도 있고 문화예술 공간, 도시 관리 측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선정 문화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국가, 시, 뭐 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등록 네. 문화재가 아니어야 되고요. 지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 지원금이 없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대호서점 같은 경우 이 서촌에 있거든요. 네, 서촌에 있는데 이 신개축할 때 이 지정이 취소가 돼요. 아, 신개축을 하면? 네. 아,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문화재가 대부분 그렇죠. 근데 원래 다른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개축을 하면 이게 지정이 해제되니까 우리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대호서점 같은 경우는 해제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3일 이제 뭐 창곡 극장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런 이제 상황. 그런 점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추억의 공간이라고 하면 뭐 정부나 뭐 시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단체는 좀 자발적인 어떤 그런 보호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그런 좀 더 부분이 있군요. 오래오래 많은 추억들을 뭐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개발 과정이 굉장히 빨라서 어느 날 보면 막 없어져 버리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나라의 그런 보호 노력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뭐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당되는 것이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근현대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화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미래유산은 더 현대적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뭐 유적지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아, 네네. 그런 면을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을 때 발빠르게 이제 없어지기 전에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정말 있을 때 정말 네. 그 모형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잘 보존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